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여러분, 이용남입니다. 저는 지금 현지 워싱턴에서 CPEC이 열리고 있는 그런 행사장에 있는데요. 이 행사장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한번 뵀습니다. 바로 원영석 미주중앙일보 기자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현지에서 보니까 기자님 정말 인기도 많으시고 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색다른 논평을 하셔서 유명한데요. 우선 우리 신의 한수 독자 여러분들께 네. 기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영석 기자입니다. 예, 정치 담당 기자고요. 또 논평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미주중앙일보에서 구독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원영석의 오베드라는 정치 논평, 미국 정가 논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자님께서도 유튜브를 운영하시지만 이번에 CPEC은 어떤 계기로 참가를 하시게 되었나요? 예, 이번 CPEC은 뭐 항상 매년 이맘때쯤 하는 그 세계 최대 보수 행사라서 항상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KCPEC, 한국의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죠. 예,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직접 취재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신의 한수도 보고요. 네, 기자님은 평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평가받는 부분과 또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그런 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한국 독자들이 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한 2008년,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사실 그 논객으로서 유명했어요. 물론 이제 MBC 방송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You're Fired라는 네. 그 유행어를 맞아요. 네. 만들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언젠가는 정치 꿈을 꾸고 정치 쪽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80년대 후반에 네. 실제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거든요. 조지 H.W. 부시가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거론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아마 8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Art of the Deal, 네. 한국에서는 거래 기술이라는 기술. 책으로 이렇게 네. 출판이 됐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유명세를 탔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했죠, 그 회사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다시 우뚝 섰죠. 그런 다음에 그 팍스 뉴스에 정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아침 프로그램, 예를 들면 팍스 앤 프렌드라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사라졌지만 그 그레타 반 서스트렌의 On the Record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자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그 논평이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네. 봐도. 이거는 일반 미국인들이 네. 굉장히 동의할 만한 메시지다. 예를 들면 무역, 중국과의 그런 불공정 무역. 특히 그 당시에는 오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오펙이 너무 기름값 갖고 시체말로 장난질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는데 왜 얘네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지? 그런 비판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번 대선 주기가 올 때마다 나 출마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출마할 것 같았고, 저도 그 당시에 2008, 2009, 2010년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언젠가 출마하면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밋 람니가 네. 결국에 공화당 후보로 네. 지명이 됐지만 사실 그때 굉장히 유력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한번 인터뷰도 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하고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1년. 근데 결국에 밋 람니를 지지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계 진출 안 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바마 네. 끝나고 또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때 이후로 말만 하고 이걸로 인해서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광대 후보 비슷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시점에. 근데 2015년 6월 16일에 2015년 6월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그 결심을 했구나. 많은 사람이 이 광대 후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날 저는 기억하는 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대통령 될 거라고. 저 메시지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최대 장점이 연설 실력 같아요. 그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아한 화술은 아닌데 네. 우아한 화술은 아니고 뭐 로널드 레건이나 존 F 케네디 같은 그런 우아한 그 연설 실력은 아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예, 굉장히 네. 잘 짚으셨는데 호소력이 있고 그냥 약간 맥주집에서 네. 맥주 한 잔씩 걸치면서 네.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을 줘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술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지만 네. 트럼프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와닿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좀 친근감이 느껴지고 네. 좀 옆집 아저씨 같이 얘기하고 뭐 택시 아저씨 원래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할 때도 네. 이렇게 그 다른 부동산 기업들하고 달리 현장에 많이 갔대요. 네. 그래서 인부들하고도 직접 이렇게 그렇죠. 많이 소통하고 택시 기사하고도 자기는 택시 기사하고 얘기하는 게 네. 더 재밌다. 네. 뭐 다른 CEO 만나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많은 네.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그냥 그 가짜로 이러는 게 가식적인 게 아니고 네. 진정으로 이렇게 중산층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약 이행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역사상 아까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트럼프를 평가한다면 이렇게 배짱 있고 용기 있는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근대사에 있어서. 네. 그래서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고 예. 그렇지만 사실 탄핵이라는 이런 뭐 일종의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미국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탄핵 시도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었고 없었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게 그 미국의 탄핵 사태를 보는 그 시각도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언론들이 그의 탄핵을 당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네. 몰고 갔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어떻게 오해가 됐고 실제로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때부터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 불체자들 중에서 성폭행범 많고 살인범 많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주의자다. 네. 멕시코 사람 싫어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 이른바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죠. 주류 언론들이 네. 매일 비판했어요. 거의 24시간. 그래서 그걸 견딜 만한 정치 후보는 전 한 명도 없었다고 봐요. 도널드 네. 트럼프니까 그걸 버티고 네. 트럼프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리 내가 비판을 많이 받아도 진실 앞에서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자기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걸 왜 사과해야 되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그때 바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한 번도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네. 초반에는 팍스뉴스도 별로 그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보수 언론이라는 팍스뉴스도 트럼프를 이렇게 초반에는 좋아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그 뭐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 미국 정가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 AP통신 이른바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거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 ABC 미국의 메이저 3대 방송국 ABC, MBC, CBS의 저녁 뉴스 진행자들도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상 좌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피터 제닝스나 톰 브로카 그리고 댄 레들라는 3대 그 앵커들이 있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를 이제 저녁 뉴스 프라임 타임 때 진행했던 앵커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좌성향이었고 그 지금 MSNBC나 CNN도 진행자들이 기본적으로 좌성향이에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갤럽에서. 네. 저널리스트들을 상대로. 네. 근데 거기서 72%가 민주당원이라고 그랬고 공화당이라고 했던 사람은 제 기억으로 6%가밖에 안 돼요. 네. 6%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그 지형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잖아요. 네. 뉴욕 주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민주당 네. 주고
뭐 CNN이나 이런 그 본사들을 보면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지역이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번역해서 번역 보도된 걸 우리가 접하니까 당연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좌쪽에서. 그러면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다 이제 자성향이고 다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정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미국 언론을 볼 때 대부분이 자성향이고 그러면 뭐 우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미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들은 어떤 매체들인가요? 이제 그 7, 80년대는 네. 그 윌리엄 버클리라는 그 사람이 보수 논객인데 네. 그 사람이 그 내셔널 리뷰를 라는 잡지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잡지가 이제 계속해서 네. 좀 어느 정도 보수 층들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크게 밀렸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언론 쪽에서. 근데 이제 그 보수 쪽은 왜 힘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이 그렇게 친민주당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래도 공화당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AM 라디오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통근거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출퇴근하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AM 라디오를 듣는 네. 미국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이제 88년도에 여러분께서 이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러시 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러시 림보라는 라디오 진행자가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이 사실상 이 무브먼트, 이제 본격적인 보수 언론의 네. 그 본격적인 무브먼트를 시작한 걸로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 림바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 림바 쇼가 일주일에 3천만 명 이상 네. 끌어들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러시 림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느꼈는데 네. 왜 내 생각을 반영하는 언론은 없지 했던 사람들이 네. 반가운 거죠. 네.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러시 림바 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 식사하러 모이는 장소에서 같이 듣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현상을 일으켰어요. 우파 매체가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예. 경우. 그리고 이제 1996년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팍스 뉴스가 네. 1996년에 개국을 했죠. 그러면서 뭐 빌 오라이리라는 스타 진행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션 해니티 뭐 이런 그 스타 진행자들이 거기서 파생된 거죠. 네. 예, 근데 시초는 러시 림바라고 네.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파생됐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AM 라디오에서 좌파들은 네. 발 딛지도 못해요. 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보수 네. 쪽이. 에어 아메리카라는 네. 그런 좌성향 채널을 네.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파산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라디오 안 들어도 다 좌파니까. 네. 뉴욕타임스든 워싱턴 포스트든 CNN이든 타임 매거진이든.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그 언론들은 정치 뉴스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짜 뉴스 뿌리고 있는데 그걸 번역 보도한 한국 언론을 접하면 당연히 트럼프는 이상한 광대, 네. 나쁜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나? 미국 사람들도 완전히 맛이 갔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에 그런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언론의 뭐 대부분이 좌파 성향이고 그다음 70% 정도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과 미국의 그 언론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한국도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뭐 많이 피해를 보는 진영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페이크 뉴스라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게 미국의 언론에서 나온 현상이고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과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격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좌성향이었지만 주류 네. 언론들이 대놓고 그걸 민낯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자꾸 네. 그걸 숨기고 자기네들은 최소한 우린 공정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갔거든요. 근데 네. 이제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네. 이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네. 그 가짜 뉴스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언제인가? 대통령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언론가의 그런 뭐 예. 뭐라 그럴까 일단 뭐 인터뷰라든지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들이 예. 많았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종의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출신의 그죠. 그래서 그런 뭐 기득권 언론들이 예.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네. 트럼프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먼저 꺼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이슈이긴 한데 그 피자 게이트라는 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이 자리에서.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다라고 처음에 보도를 한 거예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네. CNN 이런 언론들이. 그러면서 이게 페이크 뉴스다. 네. 저는 그게 페이크 뉴스 아니라고 봐요. 근거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우리 같이 브랜드 파워, 언론 브랜드 파워가 센 언론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가짜 뉴스야라는 내러티브를 끌고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 주류 언론에서는. 네. 근데 이 피자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왜 생겼냐 하면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하고도 또 관련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뭐 짰다느니 네. 러시아가 트럼프를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는 꼭두각시고 트럼프를 네. 컨트롤하는 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내러티브를 네.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게 위키리크스 네. 그 얘기거든요.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가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 선대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누가 공개했느냐? 줄리안 어산지가. 예? 위키리크스가. 근데 그 위키리크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메일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악마 숭배하는 어떤 여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네. 그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위키리크스에 지금도 치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위키리크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걸고 그 미국의 심지어 팍스 뉴스도 잘 안 건듭니다. 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왜냐면 광고주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빼앗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안 다루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얼터너티브 미디어, 대한 언론들이 네. 뜰 수밖에 없는 게 진실들을 얘기 안 하니까. 심지어 네. 팍스 뉴스도 네. 딱 이렇게 선을 그어요. 팍스 네. 뉴스 보면 절대로 심층적으로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선이 보여요. 얘네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controlled opposition channel이라고 많이 해요. 팍스 뉴스 같은 경우. 네. 그 주류 언론을 반대하는 그 반대 입장 언론이긴 하지만 제한된 컨트롤, 컨트롤을 받고 있는 그런 반대 채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고 주류 언론이 근데 그렇게 극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은 그런 팟캐스트, 네. 뭐 신의 한 수처럼 팟캐스트가 있는 거고 또 팟캐스트 스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수 농객 중에서. 그리고 뭐 팍스 뉴스도 있고 AM 라디오, 특히 그 출퇴근하면서 AM 라디오를 통해서 네. 그 자동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지루하잖아요, 혼자서. 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 미국의 주류 언론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구나. 그렇게 깨우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좌우 떠나서 네. 진짜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미국인인데 네. 그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치 클럽 제가 한번 갔었는데 왜 내가 기사 17개를 다 뒤져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가짜를 너무 대놓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관련 보도 내용들은 거의 다 그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면 트럼프가 네. 왜 대통령 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좌파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좌파하고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예, 예.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시펙의 메인 아젠다도 미국과 소셜리즘.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 대통령도 그렇고 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도 미국이 정말 그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다투어야 되는 그 사회주의 전선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된다는 네. 메시지를 강하게 네. 전달을 네. 한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미국 내 사회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바로 버니 샌더스 네. 때문이죠. 덕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때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미국 내 그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네. 그 그렇죠. 미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미국의 그 빈부격차가 이렇게 굉장히 극심해졌. 이건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아웃소싱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공장들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들, 미시건주, 뭐 예를 들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에 있는 공장들이 다 세 개의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졌잖아요. 네. 네? 그 일자리 다 사라지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뭐 IT 천재로 네. 둔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업계에 종사하기도 힘들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마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네. 주식 회사들이 뭘 원해요? 계속 이렇게 자기 주식 오르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당연히 인건비도 예를 들면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당 27달러 줘야 되는데 멕시코 주면 1불 27센트만 줘도 되는데 당연히 제가 기업 오너라도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미국의 억만장자들 얼마나 많아.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들의 네. 재산이. 예? 뭐 빌 게이츠, 뭐 제프 베조스나 워렌 버핏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정말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저는 이제 그건 자연스러워. 사회주의 예. 가치가 예.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잘 그러니까 저는 통할 수 그래요. 있는. 당연히 사회주의가 네. 잘못됐긴 했는데 네.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자초한 건 미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현재 미국의 정답이 어느 정도 그 트럼프를 통해서 찾았다고 봐요.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지금 사실 60만여 개 네. 제조업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선 이후에. 그래서 그 제조업을 이렇게 다시 가져갈지 사회주의로 한다는 거는 이제 큰 정부로 원한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모든 컨트롤을 맡기겠다. 뭐 건강보험이든 이제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땐 미국에서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의 정부가 얼마나 그 뷰로크랫 네. 세금을 많이 걷어가도 그 세금이 그대로 고스란히 네. 미국인들한테 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은 망하는 길 같아요. 사회주의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건 뭐 이미 다 입증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네.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예? 그렇죠. 거의 뭐 세계에서 그 빈곤 사회주의 국가로 대표적으로 예? 몰락하는 예, 국가 중에 추락했고요. 하나죠. 예. 그래서 뭐 연결해서 지금 대선 아무래도 11월 3일 날 예정돼 네. 있는 미국 대선에 뭐 당연히 미국인들의 관심도 많을 텐데요. 한국에 있는 정말 한국 국민들도 이번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많은 분석을 하셨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대선이요. 네. 제가 볼 때는 11월 대선에서 제가 전망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아주 가뿐하게 성공할 것 같고요. 특히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보다 네. 훨씬 더 압도적으로 2016년 때 선거인단이 306명 얻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이번엔 4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 역풍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상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계속 지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원에서 2018년에 40석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뉴저지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인 의원 한 명 있죠. 네. 그 앤디 김. 네. 저는 앤디 김 불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뉴저지 이제 3지구에 있는데 앤디 네. 김은 뉴저지 그 옆 동네에 있는 2지구에 있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어에서 별로 보도 안 됐어요.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공화당. 탄핵 이지구. 그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저 미친 짓이었어요. 좀 이제 탄핵 있을 수 없는 역풍을 일인데 맞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 캠페인이 오바마 전 정부한테 스파이 행위를 당하고 이건 다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고 존 드럼 연방검사가 지금 이걸 수사 중에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걸 이제 다루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2018년도에 40석이 넘어갔는데 제가 아까 뉴저지 3지구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서 공화당 의원으로 갔어요. 공화당으로. 그럼 민심을 보고서 그렇게 간 거예요. 뉴저지 같은 경우. 근데 뉴저지가 제가 볼 때는 척도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 그 하원 싸움에서. 네. 제가 볼 때는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예는 네. 예전에 98년도에 네. 공화당이 똑같이
빌 클린턴을 상대로 재선. 탄핵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중간 선거 때 네. 공화당이 참패를 당했어요. 탄핵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역으로 반대로 이렇게 재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이제 원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선 11월 3일까지는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재선이 된다면은 북한과의 관계, 지금 사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일단 작년에 최후 통첩했잖아요. 네. 김정은이. 근데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땐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서 트럼프가 이제 말뿐이겠지 그렇게 우습게 봤잖아요. 말만 이렇게 세게 하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안 옮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느꼈어요. 솔레이마니 제거해서 저는 그리고 평소에도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는 성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사업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적국이 문제가 아니다. 동맹 국가들이 문제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유세 현장에서. 적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적이니까. 근데 동맹국들이 문제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해가 갔어요. 왜 김정은한테 이렇게 나이스한 제스처를만 계속 취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김정은한테 나이스하냐. 근데 그거는 사실 작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를 이란의 2인자였잖아요. 사실상. 이란의 2인자를 그렇게 한 번에 제거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포에 떨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나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포위했잖아요. 사실상 친다 안 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트럼프 성격에 저는 트럼프 스타일에 쳤다고 봅니다. 무조건 쳤다고 봐요. 그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김정은이 느낀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말뿐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기고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땐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 11월까지는 제가 어제 고든창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 대선까지는 아마 북한이 잠잠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은 계속 할 거다. 왜냐하면 제재가 지금 세게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1월까지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선되고 나서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보통 재선되고 나면은 자기 본색을 더 드러내요. 강력하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재선이 되면은 자신이 펼치고자 한 그런 정책들을 더 극대화해서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제 정책은 굉장히 강경 기조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제 또 한미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한미 관계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제가 오늘도 뭐 맥파일랜드, 그 KT 맥파일랜드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스태프 멤버였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좀 서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 대통령에 대해서 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한테 거슬리게 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이 대북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 문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문 정권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라는 프레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면 이제 북한과 관계도 그렇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더 강경이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원 기자님께서 많이 좀 현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했던 발언 이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한국어로 된 기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기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네. 보도해야 될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스파이게이트 같은 경우에 오바마 전 정부가 그러니까 FBI가 트럼프 대선 캠페인을 스파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그 스파이 행위는 이어졌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각을 구성했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면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하다가 여러분께서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그 NSA 국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마이크 로저스라는 사람이 트럼프한테 몰래 갔어요. 오바마 자기 직속 상관인 오바마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갔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밝힌 거예요. 도청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트럼프 타워에서 나와서 뉴저지주에 있는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컨트리 클럽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사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에 맨날 톱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들이 범죄 집단이라 마찬가지라고 봐요. 너무나 이걸 가리려고 하고 부패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과 같이 그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려고 하고 이건 문자 메시지도 다 나왔습니다. FBI 요원들인 그 피터 스트락하고 리사 페이지도 사실 다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서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수가 있어서라도 끌어내려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놔야 돼. 이런 문자가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요원들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담당했던 요원들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까지 담당했던 그런 요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뭐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드럼 연방검사,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저는 이제 미국을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트럼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하고 존 드럼 연방검사라고 봐요. 이 두 사람한테 달려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어디 갔어요? 영국, 호주, 이탈리아 갔습니다. 왜? 이런 국가들 이용해서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닉슨 워터게이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임했잖아요. 이건 저는 그래서 그래요. 버락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언젠간 드러날 일이에요. 존 드럼 연방검사가 얼마나 이거를 잘 파헤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존 드럼 연방검사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련 기록들을 봤는데 올바른 사람 같아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제대로 된 연방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뉴스라고 봐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고 올해 있을 가장 큰 뉴스고 이 결과가 올 봄 아니면은 여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전 사실 그게 제일 기대가 돼요. 사실 뭐 CPEC도 크고 그렇지만 오늘도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이슈들을 얘기 많이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접할 수 없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기자들 여기에 오지도 않았어요. 별로. 근데 CPEC의 그 주요 연사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가장 많은 이슈가 그 이슈였습니다. 존 드럼 연방검사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존 드럼 연방검사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오바마 전 정부가 트럼프 캠페인 도청한 거에 대해서 스파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무도하게 스파이 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얼마나 덮어주고 악랄하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교도소 갔거든요. 그 프로세스 크라임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걸 보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지금 존 드럼 검사의 조사 결과는 곧 이제 발표가 될 예정. 지금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끝났고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봐요. 그 구체적인 뭐 결과라든지 평론은 원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주중앙일보고요. 제 프로그램 이름은 원영석의 오베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미주중앙일보의 원용석 기자님 모시고 미국 국내 정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신한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이제 견해를 접하고 싶으시면 원용석 기자님의 오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